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 이 자평진전의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철인 음양의 생하고 극하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철에서는요, 식간과 시비지지를 논하는 장인데요. 아, 자평진전에서는 이 식관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갑은 이렇다, 을은 저렇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 대신에 이 적천수의 천간의 이론을 그 부록으로 삽입해 놨습니다. 즉, 심유천 선생도 이 적천수의 식관론을 존중하겠다는 얘기죠. 어, 그 1절의 주요 내용은요. 양으로 나누죠. 목과 화는 양이고 금과 수는 음이다. 이렇게 크게 나누는 걸 대음양이라고 하죠. 대음양의 입각에서 사주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이른바 맹파적 접근 방식입니다. 벽천수와 자평진전에서는요, 이 각 오행을 다시 음양으로 다시 한번 나눕니다. 그래서요, 오행이 있는데 어째서 또 식간 12지로 그렇게 식간 12지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요. 답하기를 양이 있으면은 양에서 오행이 나온다는 거죠. 양에서 한 번 더 분화가 되면 사상이 되죠. 이렇게 목은 소양이고 화는 태양이고 금은 소음이고 수는 태음이고 이렇게 사상이 나오죠. 이 사상 속에서 오행이 나온다고 그 1절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 중에는 또 각각 양이 있다. 예, 목도 간목, 을목, 양이 있고 화도 병화, 정화 이렇게 양이 각각 오행 모두 양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이 적천수와 자평진전이 따르고 있는 소음양 방식이죠. 그래서 1절에서 이 갑이라는 것은 을의 기고, 즉 갑이라는 것은 목의 기라는 거죠. 여기서 기가 중요하죠. 을은 갑의 질이다. 즉 을은 질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갑은 생하는 기운이죠. 생하는 기운으로서 하늘에 존재하고 그 기운이 만물로 흘러 들어와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갑이다. 아, 그리고요, 을은 갑의 생기가 생하는 기운이 이어진 것이 을목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논리를 지금 목 오행만 설명했지만 화, 금, 토, 나머지 오행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금 오행으로 보면요, 경금은 경금은 금의 기이고 신금은 어, 경금의 질이다. 즉 금의 질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경금이라는 것은 하늘에 존재하는 숙살의 기운이죠. 그 숙살의 기운이 만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경금이고요. 그 숙살의 기운인 그 경금이 이어져 온 것이 신금이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 음양의 기질의 관계와 또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그 1절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은 1절에서 이제 2절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2절에서는 이제 음양의 생하고 극하는 그 관계를 보았다는 것이죠. 예, 이게 사계절이라는 얘기죠. 사계절이 운용되는 원리는 상생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어, 사계절이 서로 생하는 관계로 1년 사계절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얘기입니다. 즉,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하죠.
이렇게 서로 생하는 원리죠. 생하는 원리. 서로 생하는데 질서가 있죠. 순서가 있죠. 그 순서에 따라서 계속 순환이 되고 여러 번 그 운용이 돼도 계절이 계속 봄, 여름, 가을 계속 바뀌어도 그 계절은 그 시간은 다함이 없다. 다 해서 이제 나중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된다는 거죠. 이렇게 상생으로 계속 돌아가도 그 사계절은 계속 이어진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있으면은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생이 있으면은 반드시 극이 있어야 한다. 생이 동전의 앞면이라면은 뒷면이 반드시 있게 돼 있다. 동전의 앞면이 있다는 얘기는 뒷면이 있음을 존재로 앞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이 있으면 또한 반드시 극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생만 있고 극하는 것이 없으면은 사계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1년 사계절은 이 생하는 것과 극하는 것이 함께 존재한다. 즉 음양이 함께 존재한다. 음양이 함께 존재한다. 이 생극의 개념이 그 음양과 통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은 이제 봤죠. 목생화, 화생토 등등. 극이라는 것은 절도로서 절제 또는 절개. 보통 이 절, 그러면 이 마디절, 대나무의 마디를 의미하죠.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곱게 쭉쭉 커나갈 수가 있죠. 이 극이라는 것은 절도로서 멈추게 하는 것이다. 그만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제한다는 표현이 여기서 이게 함축된 거죠. 흔히 그러면 절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 그 절제를 함으로써 거두어서 모은다, 수렴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극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발설해서 팽창 확산하는 그거에 깃틀이 되는 것이 극이라는 거죠. 봄, 여름은 생하는 기운이 크죠. 가을과 겨울은 거두어서 겨울에 보관을 하죠. 이 가을과 겨울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보관했기 때문에 봄에 다시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을과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봄과 여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발설의 기틀이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즉 극이 있으니까 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의 절도, 하늘과 땅의 절도가 있어서 사계절이 이루어진다. 사계절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주역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예, 목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든다면, 목은 여름에 아주 울창하고 성해지죠. 그리고 가을에 쇠해진다.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보다 약해진다, 쇠약해진다, 쇠해진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 약해진다는 것은 쇠해진다는 것은 이 밖으로 목하는 팽창 확산해서 밖으로 발설을 하려고 그러죠. 발설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여금 발설하지 못, 밖으로 발설하지 않고 안으로 거두어서 보관하는, 수장하는, 음, 수장하는 것이 이게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봄, 여름이 발산, 확산, 밖으로 발산, 확산하려고 그러는데 가을과 겨울은 안으로 수렴, 응축, 안으로 거두어서 보관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쪽 표현을 이제 이 쇠퇴해진다고 표현을 한 것이죠. 아,
이 쇠퇴암이 바로 어, 쇠퇴암 때문에 이 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다. 이 쇠퇴암 때문에 생암의 그 이유가 될 수가 있다. 즉 가을과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과 여름이 있을 수 있다. 또 이걸 죽음이 곧 탄생이다, 생이다. 이건 너무 투박하죠, 번역이. 예, 그거보다는 이 쇠퇴함으로 인해서, 이 쇠퇴함의 그 원리로 인해서 이게 쇠퇴가 안으로 거두어 들여서 보관한다는 의미거든요. 계절로 보면 가을과 겨울이에요. 가을과 겨울 때문에 생함이 있을 수 있다. 즉, 가을과 겨울은 봄이 될 수 있는 그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얘네들이 존재하고 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이 그 근거가 가을과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봄이 올 수가 있다. 아, 그런 표현입니다. 해역 이건 주역이렇습니다. 거두어서 보관한다는 것은 수렴은 곧 성질, 성정, 어, 성질이라고 그러죠. 속성의 그 실체이다. 이렇게 그 목화로 확산돼 있으면은 그 사물의 속성, 성질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팽창 확산번호, 수렴 응축이 되어야만 그 사물의 속성이나 성질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성정의 실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는 이게 주역의 태께입니다. 태께는 만물이 기뻐하는 것이다. 태는 지난 그 주역할 때도 태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막내딸을 의미하고요. 이건 기쁘다는 소리죠. 기쁘다, 즐겁다, 그래서 말을 제잘거리고 즐겁게 한다. 또 맛있는 것도 먹는다. 이게 또 중용에서 어긋나면은 구설수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에는 만물이 즐거운 것이다. 이 말은, 이 주역 말은 지극히 옳은 말이다. 이렇게 심유천 선생이 얘기를 한 거죠. 심유천 선생도 그 관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주역이나 이런 글이 좋죠. 이게 하늘과 땅에 절도가 있어서 사계절이 있을 수 있다. 는 표현이 이게 주역 수택절기에서 나왔어요. 이건 우리는 수고요. 밑에는 이 연못입니다. 연못택이죠. 그래서 수택절개죠. 그래서 이 괴사를 보면요. 어, 절개는 형통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고절, 아주 지나친 절도만을 너무나 강조하면은 올바름을 지킬 수 없다.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죠. 너무 고지식하게 원리 원칙 하다 보면은 부분으로 전체를 흐리게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이 괴사를 공자가 쓴 이 십이기에 보면은 단전에 이 괴사와 이 상을 그 풀어서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이 단전입니다. 단전이고 상에 대해서는 이제 상전이죠. 어, 그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왜 절은 형통하냐? 그러면 설명하기를 강과 유, 강은 양이죠. 이렇게 예, 강과 유는 이제 음이죠. 음이 나누어졌다. 즉 강도 하나, 둘, 세 개고요. 음도 하나, 둘, 셋 적절하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강이 득중을 했다. 이게 오유가 임금자리인데 임금이 양효가 온 것이죠. 그래서요, 이게 득중을 했고요. 일사모는 홀수는 양이기 때문에 양의 효가 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양이 왔기 때문에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득중을 했다. 중용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때를 얻었다. 강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이 물이 들어와서 또만 좋으면 강을 건널 수 있는 때가, 즉 상황과 그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거죠. 성숙이 됐다. 때를 잃었다는 얘기는 얻지 못하면 노를 젓고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배 밑바닥이 강바닥에 닿았다. 노를 저어도 아무리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즉 일을 해도 자꾸 어그러지는 거죠.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때를 잃으면. 그래서 득중을 했다 소리는 때를 얻었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언행이, 말과 행동이 에, 주변 상황이나 때와 모든 게 잘 부합되게 언행을 한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TPO에 적절하게 말과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언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득중을 하면 언제나 바르게 됩니다. 누구한테 책 잡히거나 구설수에 오르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상황에 적합한 말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때에 맞는 언행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오효가 득중을 했죠. 임금이. 이게 정치를 제대로 중용에 입각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나친 절도는 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도가 궁색하다, 고들 것 없다, 막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요, 이 기쁨으로써 위험을 행한다. 이 택계가 즐거우고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음이요, 양 두 개 위에 올라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뻐하는 것이죠. 기뻐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이게 감개가 되면은요, 곤란, 역경, 혼돈, 어려움, 그걸 의미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어려운 곳에 자진해서 간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꺼이 즐겁게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상 속에, 에, 이 모양 속에 표현이 돼 있죠. 이런 글자가 없어도 요 상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가지고 어려움, 곤란, 혼돈 속에 혼돈을 대외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위치는 인가 절도로서, 절제로서 지위에 임한다. 임금이요. 임금 자리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도에 맞게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중용을 중용의 언행을 해야만이 이 사방팔방으로 다 통할 수가 있다. 그래야 형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서요, 이 하늘과 땅의 절도에 의해서 사계절이 이루어진다. 그 하늘과 땅의 절도의 그 절도 때문에 사계절이 이루어지는 이치와 요 수택 절의 그 취지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역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연이나 우주의 변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온 것이죠. 심희점 선생이 하늘과 땅에 절도가 있어서 사계절이 이루어진다. 사계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절도에 맞게 제도를 만들면 나라의 재정이 상엄이 없다. 즉 재정 수지가 건전하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그리고요, 민초들도 해로움을 이게 민초들이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는다는 거죠. 절도에 맞게 제도를 만드는 게 이게 옛날 표현이지만 요즘에도 정확하게 맞는 것이죠.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주역은 자연의 이치 그 자체입니다. 아, 이게 우주의 변화 법칙, 자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을 음과 양으로 된 그 기호, 그 상징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원래는 이거 위주로 주역을 봤고요. 나중에 이거를 모르니까 이 괴사는 괴사하고 이 주역 괴명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문왕이 쓴 것이죠. 이렇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이 상어고 괴사 괴명 보면 어느 정도 더 알기가 쉽죠. 이것도 모르니까 이제 공자가 시빅을 써가지고 이렇게 단전, 상전 이렇게 더 자세히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예, 주역과 인연이 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태에서 만물이 즐겁다. 이게 설계전 보면요, 이 괴를 설명하는, 해설하고 있는 문헌이 설계전입니다. 흔히 공자가 썼다는 그 시빅 중에 하나죠. 태는 그 가을이다. 가을의 중심이다. 이게 후천 팔계도를 보면 태계가 정섭니다. 이게 태는 가을이니까요. 가을에는 이 수확을 할 수가 있죠. 만물을 거두어 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만물이 기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태에서 즐겁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예, 그 얘기를 이렇게 심유준 선생이 이렇게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사주 명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주역의 규절들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생도 이런 주역을 평소에 늘 읽거든요. 어, 이거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비유를 하면은 이 사람의 양생 이게 영양 섭취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사는 거에 비유를 해보면은 본래 사람이 살려면은 마시고 먹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시시로 그게 늘 항상 마시고 먹기만 하고 잠시 조금 이게 뭐 아침을 먹었으면 점심까지는 안 먹어야 되잖아요. 잠시 이렇게 굶주림이 있어야 되는데 굶주림이 있어서 다음에 점심 먹어야지, 저녁 먹어야지 그런 장례를 기다리는 것이 없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계속 먹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마시고 먹고 쉬지 않고 계속 마시고 먹으면 어, 배- 소화 불량이든 애간 뭐 탈이 나겠죠. 살 수가 없겠죠. 계속 먹기만 한다면 사람의 수명이 어찌 길다고 얘기할 수가 길게 가겠느냐. 계속 먹기만 하면은 사람의 수명이 오래 못 산다는 얘기죠. 이처럼 사계절이 운행되는 것은 생은 극과 더불어 그 쓰임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생이 중요하고 그건 안 좋은 거라고 하지만 동일한 거예요. 그 용도가 동일한 겁니다. 또요, 어, 극은 생과 더불어서 공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좋은 표현이죠. 이게 소생 나이 정도 되면요. 대부분 주변 사람들 보면 이 청춘과 그 꽃에 대해서 그리워해요. 아주 주로 옛날 얘기,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이 부러운 눈초리로 보죠. 그런데요, 어, 대부분 청춘 그러면 사계절로 보면 봄입니다. 봄. 소생 나이 되면 이 가을 정도 되거든요. 가을 조금 이제 넘었죠. 그런데 예, 이게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늘 청춘은 아름답고 좋은 거고 이게 이 가을이나 겨울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소생은 어찌 봄은 옳고 가을과 겨울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거든요. 뭐 동양은 명당을 뭐 자청령 500호 따지지만 서양은 명당이 그 성당이나 교회 그 지하입니다. 이게 문화 방식의 차이죠. 에, 사람이 산다는 것은 봄으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봄으로서 즐거움이 있는 거고요. 또 가을은 가을 나름대로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봄에 꽃이 핀다고요? 가을에는 나무 전체가 단풍이 들어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가을은 가을 나름대로 용도가 있는 것이고 괜찮은 거예요.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이 이야기는 어리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이게 자연의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린이라고 그러죠. 어린 사람이라 소리죠. 늙은이, 그 이, 저희 사람이라 소리입니다. 이가. 어린 사람이라 소리입니다. 어린이가요. 즉, 어린이는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어,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다고 못 배웠다고 직업이 조금 뭐 그렇다고 사람을 멸시하고 가볍게 보면요. 그 사람은 인간이 이런 원리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어, 모두 다 특히 뭐 여성이라든지 특히 약자들을 많이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민동락이고 대동사입니다. 예, 그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늘 청춘이 아름답고 좋고 그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난 세월을 보면은 아름답게 보이는데 10년 후 지금을 생각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10년 전이 지금이거든요. 지금을 생각하면 역시 아름답게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에, 시간도 이 빛도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쉰다고 그러는데요. 시간도 쉴 수가 있죠. 그 얘기로 하면은 아, 지금이 즐거운 겁니다. 지금이 가을에 와 있든 겨울에 와 있든 존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고요. 재미있는 거고요. 어, 따라서 어린이든 또 노약자든 어, 조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모두 다 평등하고 존중받을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매우 훌륭하고요. 어, 지극한 존재죠. 따라서 매사에 정성스럽게 음미하고 자기 개발을 수신해가면서 인생을 살아서 나름의 그 그윽한 향기를 머금고 살아가는 것이 이 자연 질서에 부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말이 굉장히 소생처럼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이런 글자들이 굉장히 옳은 표현이라는 걸 새삼 느껴요. 젊었을 때는 이런 글자를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요. 지금에 보면은 이게 대부분 생을 즐거우고 그건 안 좋아하는데요. 그런 건 없어요. 사용법에 있어서는 그 용도는 똑같고 그 공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 이 부분에 설하고 선생은 자평진전 평주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게, 이게 생부와 생은 뭐죠? 인성으로서 이렇게 생어죠. 생어고 부주는 비견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인성과 비겁이라 소리예요. 인성과 비겁과 비겁은 극설과 더불어 극은 관으로부터 이렇게 극을 하죠. 그리고 설은 이 기운을 설계시키는 거죠. 인비는 나의 기운을 강화시키는 거고 극설은 나의 기운을 약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하면은 인비는 생이고요. 극설은 극에 되는 거죠. 그것은 명리의 쓰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주의 원리도 이게 주역의 원리,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쓰임이 없고 중화로 기이한다. 즉 극설 이것이 중용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이걸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생부는 좋은 거 극설은 안 좋은 거 이렇게 사주 원리가 명리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천수나 이런 데 보면 중화가 가장 최고의 원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억부를 하죠. 강하면 억제시키고 약하면 부조한다, 돕는다는 얘기죠. 아, 그다음에 보면요. 이 오행을 총괄해서 얘기한다면 수와 목은 서로 돕는 상생관계다. 수생목을 하죠. 금과 목은 서로 극하는, 금이 목을 극하는 이 상극이죠. 이 오행의 음양을 나누어 보면은 생극 중에 차이점과 같은 점이 있다는 얘기죠. 오행을 이렇게 목화 토 금수를 오행을 또 목을 음양으로 나누고 화도 음양으로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십성이 되는 것이죠. 나와 그 다섯 오행을 두 개로 나누니까 음양으로 나누니까 어, 열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차이 나는 부분과 같은 점이 있다. 그래서 수는 똑같이 목을 생하지만 이렇게 임수, 개수가 똑같이 수생목을 하지만 인성에는 편정이 있다. 예, 나와 음양이 다르면은 정이라고 그랬거든. 원칙적으로. 나와 음양이 같으면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 시서에서 음이 음을 만나거나 양이 양을 만나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같은. 예. 그래서 인성에는 이 편인과 정인이 있고 목을 똑같이 극하지만 이렇게 경금도 신금도 금금목을 똑같이 하지만 역시 관과 살이 있다. 경금은 살이고 칠살이고 신금은 정관이죠. 정관을 관이라고 하죠. 칠살은 갑을병정 모기 갑으로부터 자신 포함해서 일곱 번째 글자가 칠살이 이 경금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글자와는 합을 하고 일곱 한 칸 더 욕심을 내서 한 칸 더 가면은 일곱 번째 가면은 나를 죽이려 드는 칠살 관계가 된다. 칠살 관계가 되려면 늘 음양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음이고 밖에는 팽창 확산하기 때문에 양이거든요. 양은 양끼리 칠상 관계가 있고요. 음은 음끼리 칠살 관계가 있게 된 것이죠. 예, 인성 중에는 예, 편인과 정인이 서로 같다. 즉, 인성은 편인, 정인 구별식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게 심희준 선생이 얘기를 한 거죠. 생극의 차이점을 방치시켜 놓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인성은 편인, 정인 구별식이 크지 않다. 그 편인과 정인의 차이점을 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놨으니까요. 근데 이 인성뿐만 아니라 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성과 재성은 구별실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기 편인 하나가 나중에 도식되는 경우, 효신 탈식되는 경우가 있기는 약간 있죠. 그때 그런 특수한 경우만을 고려하면 되고요. 어, 편인, 정인, 뭐 정제, 편제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심해춘 선생은 하고 있는 것이죠. 상급 내에는 하나의 관과 하나는 관이고 하나는 살이다. 그래서요. 하나는 이게 이 착하고 악하다는 거거든요. 좋고 나쁜 것이 판연하다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살은 나를 죽이려 드는 것이니까 나쁜 거고 관은 나를 에, 이롭게 도와주죠. 관이 왜 정관이 이롭게 도와주느냐?
이 겁재는 내 재물을 분탈해가는 나의 재물인 이 정제 입장에서 보면 겁재가 칠살입니다. 쉽게 내 정제를 빼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게 겁재예요. 근데 겁재 입장에서는 이 정관이 또 칠살이에요. 정관이 나에 있어서 정관이 좋은 것은 나의 재물인 이 정제를 이 겁재로부터 분탈당하지 않도록 이 정관이 이 겁재를 컨트롤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양명 지원인, 내 목숨의 원천인 이 재성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관은 좋은 거고, 칠살은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정편을, 정관과 편관을 구별할 실익이 매우 매우 크고, 어,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치는 상세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인성의 정편과 이 관살의 정편은 하늘과 땅 차이다. 여기는 그냥 나를 생해주는 그 역할이나 여기서 나중에 편인도식을 제해놓고는 거의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관과 살은 매우 매우 구별할 실익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하고 선생인 자평진정 그 평주를 보면요. 이렇게 음양이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은 이 오행을 각각 또 음양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보면 10가지 사례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 음양의 관계는 자석과 같다. 그래서요. 서로 거부하거나 서로 호흡한다. 끌어당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음양이 다르면은요. 서로 호흡을 한다. 이게 끌어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음이 음을 보거나 양이 양을 보면 서로 거보고 자석과 같다는 얘기죠. N극은 S극과 만나야 되는데 N극 N극, S극 S극 이렇게 만나면 서로 밀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요. 인성과 재성은 정편의 용법이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인성과 재성은 굳이 정제, 편제, 편인, 정인, 용법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나중에 효신 탈식, 그 편인 하나만 조금 특수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요. 인비는 이것도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인성과 비겁 여기죠. 어, 인성과 비겁 이게 좀 오타가 났네요. 인성이 아니라요. 비겁과 식상이 돼야 돼요. 비겁과 식상이요. 이게 인성이 이게 아니죠. 이게 동성은 순하고 이성은 자포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정관이나 여기 정제하고는 다르요. 이 세 가지는 나와 음양이 다르야 정관이 되거든요. 나와 음양이 같으면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비겁과 식상에서는요.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이 동성이 순호다고 돼 있어요. 다른 데서는 음양이 달라야 순호인데 정관이 정관은 음양과 다르거든요, 나와. 그래야 순호죠. 그래서 정관은 나를 지켜주는 의미가 큰데 편관은 나와 음양이 같아요. 그러면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겁과 식상 여기서는 음양이 같아야 순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게 겁재는 나와 음양이 다르죠. 비견은 같고요. 그럼 이 비견이 겁재보다 낫다. 겁재는 나의 재물 분탈하는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식신과 상관도 마찬가지죠. 식신은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이죠. 상관은 나와 음양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이 정관이나 재성이나 인성의 논리를 가지고 보면 상관이 나하고 정의 관계가 있거든요. 음양이 다르니까. 그런데요, 여기서는 오히려 정이 자포다고 돼 있고요. 여기에 성이 같아야 비견이나 식신이 순호다고 돼 있어요.
재물 분탈하는 것도 비견보다는 겁재가 훨씬 더 셉니다. 또 설기력도 식신보다 상관이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잡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용도에 있어서 강약이다. 예, 어떤 분들이 이 사주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선생님은 식신이 상관보다 더 강력하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하고 선생 책에다 나왔듯이 식신보다는 상관이 그 설기력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예. 마치 비견보다 겁재가 지물 분탈력이 더 강한 것처럼. 그래서 겁재 중에 양에는 칼을 들은 거죠. 이게 용어 자체도 겁재라고 그러잖아요. 비견은 나와 어깨를 같이 하고 있다. 순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겁과 식상은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이 순호고 어, 음양이 다르면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용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다는 게 그거거든요. 요 세 가지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이 소라고 선생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는 귀담아서 들으면 좋죠. 예, 이것을 갑을과 경금으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갑이라는 것은 양목이고 목의 생기라고 그랬죠. 요 갑은 기라고 그랬죠. 소승의 식간을 갑서부터 개수까지 설명하는 가운데 처음 시작할 때 누누이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을은 음의 목이고 목의 질이라고 그랬죠. 목의 질이라고 그랬죠. 어, 적천수에서는 을목의 예, 갑목의 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심유천 선생은 자평진전에서는 그냥 목의 형질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적천수에서는 을의 생기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목의 생기, 목의 형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이게요. 그리고 경금은요, 양금이고 가을 하늘에 숙살지 기라고 그랬죠. 양은 기입니다. 음간은 질이에요, 질. 신금은 음의 금으로서 인간 오금, 인간 사회에서 얘기하는 다섯 가지 세부치, 금, 운, 동, 주석과 철입니다. 이게 이제 오금의 질이죠. 그러니까 아, 오금으로 돼 있는 물건들이 전부 다 신금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 도끼, 납, 뭐 이런 거 다 전부 다 이 신금입니다. 칼 이런 거 쇠로 돼 있죠. 뭐 금반지 이런 것도 여기 인간 오금의 질이라고 했어요. 음간은 질이고요. 양간은 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의 생기는 목이라는 이게 목은 생하는 기운이죠. 금은 숙살하는 기운이고요. 생하는 기운은 목에 의탁해서 하늘에서 운행을 한다. 그래서요, 이 생하는 기운이 만난다는 얘기죠. 가을에 숙살의 기운을 만나면 숙살하는 기운을 만나면은 새하고 극해가지고 거의 소진하고 없어진다. 이 생하는 기운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죠. 기와 기가 만나야 돼요. 반면에 생하는 기운이 이게 오금의 쇠붙이로 된 이런 뭐 칼이나 도끼를 만난다면 도리어 이 생하는 기운을 상처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공기 기운을 도끼로 벨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도끼로 칼로 공기를 벨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의 형질은 을목을 얘기를 하죠. 을목이 이런 도끼나 낫이나 여기 이제 검과 도끼를 이거를 만나면은 이게 다 베어져서 남는 것이 없다. 벨참 벨볼이거든요. 다 그냥 도끼로 박살을 내서 남김없이 예, 다 해치운다는 얘기죠. 이게 질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을목이 숙살의 이 기운을 만나면 기를 만나면은 단지 밖으로
낙엽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정도죠. 잎사귀가 떨어지고 대신에 뿌리 밑은 점점 견고해진다. 이게 족천수에서도 나오죠. 예, 키토가 예, 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어, 토인데 목국토를 봤는데 그걸 봤는데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원리가 이 논리거든요. 기토가 목의 뿌리를 그 양생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요. 목의 기운이 이 숙살의 기운을 만나면 가을이 되면 가을에 태어난 목은 이 목이 가을 되면은 잎사귀는 떨어지지만 이 뿌리가 견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그 가을의 목은요 토를 극할 수가 있어요. 뿌리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촉천수에 나오죠. 여기서는 아무튼 음가는 질이라는 사실을 양가는 기라는 거죠. 그래서 갑은 경금이 칠살이 되고 신금은 정관이 된다. 을목은 이와 반대인데 경이 관이고 신금이 살이다. 그래서 음가는 정관과 합을 하고 양가는 정제와 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보면은요. 이게 간목 입장에서는 음양이 같으면 이게 칠살입니다. 이 음양이 이제 양간이기 때문에 이제 정관이죠. 양이고 음이죠. 그래서 이 원리가 기하고 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음간도 똑같다. 그래서 기를 무서워하지. 기가 생하는 기운이 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생하는 기운, 이 공기를 도끼로 자른다. 칼로 벤다. 공기를 칼로 나누고 벨 수가 없어요. 오로지 기는 기로서 제압이 되는 것이고요. 질은 질로서 그 제압이 되지. 질이 기를 보면은 합을 해버리죠. 을이 경금을 숙살지기를 보면 을경합을 해버려요. 그 원리도 이것과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 병화와 경신금으로 얘기를 하면은 병화는 양화고 양의 불이고 융화의 기다라는 거죠. 녹여서 그 물체와 그 화학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기라는 거죠. 이게 병은 기고요. 정은 음의 불로 소전의 불이다. 소가 이게 땔감 나무거든요. 땔감 이게 나무의 장작에 옆으로 불이 옮겨 붙은 불이에요. 옮겨 붙을 수 있는 그게 장작불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질에 가까운 것이죠. 예, 숙살지기리 이거는 이제 경금이죠. 경금이 양화를 이게 이제 양의 불이고 융화에서 화를 따와서 이렇게 양화라고 표현한 거죠. 심희춘 선생은요. 즉 경금이 병을 보면은 병이 경금한테는 칠살이니까 기가 기를 만나서 이 병기한테 극을 당해가지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기는 기로 없어지는 거죠. 또 신금은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병신합을해버리거든요. 이게 기가 신금은 질인데 기인 병화를 보면 합을 해요. 이런 이유로 경금은 병이 칠살이고 신금은 병이 관이다. 음관이기 때문에 정관과 합을 하게 되는 거죠. 병신합. 또 인간 사회에서의 그 쇠는 질이죠. 즉 신금이라는 얘기죠. 신금이 이 정화를 만나면 이 소리죠. 신금이 정화를 만나면 곧 변화된다. 이게 신금은 동물로 오면 닭이죠. 닭이 정화는 이제 숯불이죠. 숯불 그 젓갈비를 구울 때 조금이라도 늦게 뒤집으면은 바로 타버립니다. 바로 닭고기가. 그 원리 같은 거죠. 질은 질을 무서워해요. 이 경금이 정화를 보면은
경금은 기예요. 정화는 질이고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신금은 정화가 직살이고 경금은 정화가 정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와 질을 분명히 해야 좋습니다. 이 자평진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으로 그 추론을 하면은 나머지의 상극도 지금 이 극하는 경우를 봤죠. 금을 병정화가 극하고 앞에서는 목을 경신금이 극하는 다른 그 극하는 관계도 이 지금 설명드린 기와 질의 이론으로 그 추론을 하면은 다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심희춘 선생은, 설하고 선생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요. 이것은, 관살의 그 대략, 대강을 그 설명한, 논해놓은 것인데, 을목은 목의 형질이고, 신금은 인간 사회에서의 다섯 가지 쇠붙이의 질이고, 을도 질이고, 신금도 질이고, 정화도 질이라고 했는데, 이런 설명은 합당하기에는 조금 미진하다, 부족하다고 보인다는 얘기죠. 좀 겸손하게 표현했죠. 부족해 보인다. 식간은 오행인데, 식간 모두 다 하늘에서 운행을 된다.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는 식간 모두 기라는 거예요, 기. 갑서부터 임개까지. 을정기신계도 질이 아니라 기라는 얘기죠. 심희천 선생은 자평진전에서는 을정기신계는 질이고 갑병부 경이면 기라는 얘기죠. 근데 식간은 이게 하늘서 운행되는 움직이는 기인데 기를 음양으로 나눈다고 그래서 어떻게 형질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형질이 이게 천간은 전부 다 기인데 음양으로 나눈다고 그래서 이 기가 어떻게 형질이 있는 형체가 있는 것이 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예, 심유천 선생, 즉 자평진전은 이 이제 다음 절이 음양의 생사예요. 그 생사편을 보면은 양이 살아나는데 생하는 데 있어서 음은 죽어요. 거꾸로 음이 생하는 데 있어서는 양은 죽어요. 양생음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그 12운성이 양가는 순행을 하고 음가는 역행을 하죠. 그 논리와 일관성을 잇는 표현입니다. 이게 양가는 기고 음가는 진로 돼 있기 때문에 어, 12운성이 역행하느냐 순행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요. 선하고 선생은 이론을 적천수 이론에 중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적천수에서는 음포태 즉 12운성 역행하는 걸 인정하고 있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을목의 생지는 자평진전에서는 오화예요. 오화에서 양가 아닌 간목이 죽는 거거든요. 간목이 죽는 사의 자리에서 음목인 그 을목이 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평진전에서는 을목이 오를 보면 이 장생을 얻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설하고 선생 적천수의 논리는 을목이 오화를 보면 그것이 식신인지, 식신은 기운을 빼가는 거예요. 기운을 빼가는 거지. 어떻게 식신이 나를 생해주는 장생이라고 보냐. 그래서 그게 달라요. 어, 적천수에서는 양간이든 음간이든 모두 그 순행을 합니다. 그것과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지금 사전 전지 작업, 그 기초 작업이에요. 이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양의 생사가 분명하게 하나는 양가는 그 순행하고 음가는 역행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전부 다 천과는 다 긴데 음양으로 나눈다고 해서 이게 형질이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12운성도 다 간목과 을목 모두 함께 보는 거죠. 양간을 어, 그래서 해묘미 삼합과 방합에서 모두 을목의 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이것과 연계가 되는 거죠. 요것과.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1절에서 음양을 얘기를 했고요. 2절에서 음양의 생하고 그거는 걸 얘기했고요. 이제 다음 절에서는 이제 음과 양이 어디서 생을 하고 어디서 죽느냐.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